너 내 동생 일 왜 그렇게 말하고 다녔니? 내가 뭘? 무슨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너한테만 말한 걸 가족한테 다 퍼뜨렸더라. 너도 아픈 일 있으면 감추고 싶지 않겠니? 왜? 나도 속상해서 그런 거지. 엄마는 애 가진 딸보다도 애 못 가지는 아들이 귀하다는데 내가 안 속상하고 버티겠냐고. 나도 이런 얘기 어디다 하겠어? 그래서 가족들한테 속상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뭐. 그 일은 윤식이네 부부 둘만의 문제고 내가 돈 보태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니? 너가 지금 임신했다고 그걸 무기 삼는 거랑 뭐가 다르니 지금? 어쨌든 엄마 손주는 이제 나밖에 못 보여주는 게 맞잖아. 내가 애 보여줄지 말지는 내 맘이지. 엄마, 나 지금 임산부야.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주면 우리 애 평생 못 볼 수도 있어. 뭐? 너 지금 엄마 협박하니? 그리고 말인데, 시댁에서도 이천은 도와준대. 그 쪼잔한 집에서도 도와주는데, 엄마만 빠지면 나중에 우리 애가 커서 누구 말을 듣겠어? 그럼 엄마만 외로운 사람 되는 거야. 그 순간 민숙 씨는 딸의 속내를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줄 알았던 말들은 결국 계산된 말들이었습니다. 손주라는 말은 감정의 무기가 아니라 거래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실상은 손주를 두고 경쟁하듯 양가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거였죠. 민숙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들끼리도 마음을 나눌 수는 있어도 통장 잔고로는 절대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홍민숙 씨는 30이 되기 전 첫 아이를 낳고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와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는 악착같이 어떻게든 버텨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를 가졌을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보다도 몸이 급격히 약해졌고 출근길조차 버거웠습니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당시 회사 사정도 불안정했기에 그만둔다며 복직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몸이 더 버티지 못해 결국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 후에는 집 근처 작은 부업 공장에서 간간히 일을 하며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받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식탁에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여겨졌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낸 적 없는 사람. 말보단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쪽이었습니다. 사는 내내 아프단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더니 딸 결혼식을 마치고 몇 달 지나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암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결혼 당시에는 남편이 살아있었고 검소하게 살며 모아온 돈도 있으니 형편도 비교적 넉넉했습니다. 양가 혼수를 함께 마련했지만 사돈들은 민숙 씨네보다는 여유가 없어서 민숙 씨 부부가 전세금의 대부분을 보태줘도 괜찮았을 정도로요. 딸 부부는 그 전세로 얻은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신혼집으로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종종 전화를 걸어와 돈이 없다고 민숙 씨에게 자주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병원비에 보험에 이것저것 겹쳐서 죽겠어, 진짜. 그래,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나도 몰라. 그냥 이게 저거 되고 저게 이거 되고. 둘이 쓰는 거 정리하려니까 이것저것 섞여서 너무 힘들다, 엄마. 그럴 때마다 민숙 씨는 무슨 소리를 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힘들면 좀 줄이고 살아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장을 봐서 반찬을 담아 보냈고 명절 때도 용돈을 받기는커녕 민숙 씨가 봉투에 두둑히 넣어 보내주곤 했죠. 둘째인 아들의 결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4년이 되어가는 아들과 며느리는 민숙 씨 남편이 떠난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큰 지출을 감당하기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숙 씨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고 전셋집도 본인들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민숙 씨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린다 했을 때 통장을 털어 2천만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내가 이 돈 나중에 꼭 갚을게. 너네 결혼할 때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서 그래. 대신 이걸로 그거 퉁치는 거다. 엄마는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퉁치긴 무슨. 다 갚는다니깐. 딸은 민숙 씨한테 도움받는 게 참 당연한데도 아들은 이렇게 사양만 하니 민숙 씨는 두 자식이 좀 섞였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였죠. 딸과 아들은 둘 다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민숙 씨도 아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기쁜 소식을 전해오겠지. 마음을 다잡으며 조용히 기다리는 편이 더 편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자식들은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딱히 연락하지도 않았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중요한 날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민숙 씨도 딱히 구구절절 연락하는 사람은 아니니 자식은 다 그렇지 싶어 크게 개의치 않았죠. 그러던 요즘 민숙 씨가 사는 동네의 술렁이는 바람이 일었습니다. 민숙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옆 블록에서 재개발을 하니 많이 얘기가 불더니 이내 옆에 있는 민숙 씨네 집값도 덩달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팔아도 남는 게 없겠다고 생각했던 집이 이제는 제법 든든한 자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민숙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노후에 큰 돈이 필요할까 걱정했지만 당장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여서 평생을 가져온 조급한 마음이 점차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며칠 사이 아침 공기에 봄 냄새가 묻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부탁일까 싶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딸은 큰 소리로 다짜고짜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밝고 들뜬 목소리에 민숙 씨는 순간 눈을 껌뻑이며 수화기를 더 바짝 들었습니다. 말없이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앉은 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애써 기대하지 말자고 묵혀놨던 마음이었던지라 깜짝 소식에 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아이고야. 잘 됐다. 우리 딸. 얼마나 기다렸니? 그치? 엄마, 나 진짜 떨려. 아직 병원인데 엄마한테 소식 알려주려고 일단 나왔어. 그래.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말고 병원에서 얘기 잘 듣고 와.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손에 쥔 전화기를 한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이런 순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민숙 씨는 곧장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미역, 한우, 대추, 전복, 생강. 손주 생길 집에 보낼 음식은 따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고 마음은 그보다 더 먼저 달려가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한가득 채워 들고 딸 집에 가서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본인이 들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보약 사줄 돈은 없고 입덧할까봐 맵고 짠 건 안 넣었다. 미역국은 냉장고에 넣고 데워 먹어. 문 앞에서 딸을 안았을 때 민숙 씨는 말없이 등을 몇 번이고 토닥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는데 딸이 이제 엄마가 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아들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딸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했던 터라 안부를 주고받고 잠깐의 공백이 생긴 사이
민숙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니, 내 누나가 임신했단다. 얼마나 기뻐 보이던지 사실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싶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네도 뭐 준비하고 있니? 그럼 내가 뭐 도와줄 거 있나 해서 말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처럼 말을 아끼던 아들은 한참을 망설인 듯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우리도 병원 좀 다녀왔었어요.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곧 와주겠지. 그동안은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몸부터 건강해야 뭐라도 하지. 엄마, 사실 정밀 검사 해봤어요. 무정자증이래. 말이 끝나고도 아들은 잠잠했습니다. 민숙 씨도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털썩 내려앉은 듯한 가슴 한쪽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을 붙이면 아이에게 상처를 더할 것 같아 깊은 숨을 쉬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치료받고 애 갖는 경우도 있긴 하다는데 기대는 많이 안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말을 못했는데 누나 소식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 너희는 치료받으면서라도 해볼 생각이 있는 거야? 시험관이나 그런 거 말이다. 아니, 아직은 없어요. 그게 산모한테 더 부담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자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엄마, 그리고 이 얘긴 다른 사람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와이프한테 불똥 튈까봐 걱정돼서. 민숙 씨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뭐라 위로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보낼 반찬을 더 많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실망스러웠을까 위로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음식밖에 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게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임신한 후로 유독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지 요즘 따라 자주 연락하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요즘 올케는 뭐한대? 거기는 젊은 애들이 아직 애기 소식이 없어? 병원은 다녀왔나? 민숙 씨는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넘길 수 있었을 질문이 지금은 하나하나가 마음속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뭐 바쁜가 보지. 넌 내 몸이나 챙겨. 뭐야? 엄마는 왜 그렇게 말을 돌려?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점점 몰아붙이는 말에 민숙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뭐야? 둘이 사이 안 좋은 거야? 불임이야? 뭐야? 그 말에 민숙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기도 어려워 보였고, 그래도 자기 동생 일이니까 딸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걔네가 아이 가지기 많이 어렵다더라. 엄마도 처음 듣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너도 괜한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줘. 헐, 진짜야? 뭐래? 엄마 반응 보니까 설마 무정자증이야?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대? 그래,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 같더라. 너 어디 가서 말 꺼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지? 딸은 알겠다고는 했지만 통화를 마친 후에도 민숙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입으로 직접 내뱉고 나니 그 사실이 더 크게 와닿기 시작했던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이 들던 어느 오후, 민숙 씨는 딸과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굳이 집이 아닌 바깥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지만 민숙 씨는 별말 없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딸은 커피를 받자마자 따뜻한 잔을 손끝으로 굴리더니 마주 앉은 민숙 씨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곧 애 낳잖아. 근데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애 키우려면 이사해야 될 것 같아. 민숙 씨는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생기면 공간도 손도 더 많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겠지. 애기용품도 자리 차지를 얼마나 하는데 아무래도 정신없겠네. 딸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에서 삐죽 튀어나온 서류 모서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쇄된 아파트 정보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가 알아본 데야. 학군도 괜찮고 병원도 가까워. 진짜 이만한 데 없더라. 지금 아니면 못 구한대. 근데 그러려면 선입금으로 3억이 필요해. 엄마가 좀 도와줘.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 부부는 둘 다 벌잖아. 대출도 나오지 않니? 맞아. 근데 이미 대출안도 다 찼어. 더 이상 안 나와. 그리고 엄마, 막말로 어차피 윤식이는 애 못 낳잖아. 이제 엄마가 손주 볼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내 아이는 엄마 손주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그 말에 민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레 들어온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고 눈앞의 딸이 전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넌 내가 3억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 집값 올랐잖아. 뉴스만 봐도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다 나오는데. 집값이야 이제 막 오르는 중이고 게다가 그나마 이 집 하나 있는 게 전부인데 그걸 팔라는 거야? 딸은 눈을 피하며 한숨을 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는 윤식이랑 올케 자영업 할 때는 2천만 원 주면서 나는 애 키우는데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거야? 역시 아들이 최고지? 애 못 낳아도 아들이지. 뭐. 그 말을 들은 민숙 씨는 가슴 한켠이 울컥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스스로는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내 동생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줬잖니? 그래서 장사 시작할 때 조금 도와준 거고. 뭐 나는 결혼할 때 내 돈 안 썼나? 엄마는 늘 윤식이만 안타깝고 그런가 봐?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딸은 대놓고 기분이 나빠졌음을 시위하며 자리를 정리했고 민숙 씨는 멍한 눈빛으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정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희연이가 그러더라. 윤서가 많이 서운해한데 윤식이는 애도 못 갖는다며? 그냥 좀 도와줘라. 너도 알잖아. 요즘 애 낳기 쉽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숙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딸이 외부에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던 일인데 그 말이 외가 식구들 사이에 이미 퍼졌다는 사실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 후로 친정 식구들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사촌 언니, 고모, 이모.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압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이 애 가진 게 얼마나 복인데 그걸 못 도와줘? 아들 내는 애도 없다며? 걔네보다 딸이 먼저 주는 기쁨이잖아. 집값 그렇게 올랐다며? 그깟 3억이 뭐 대수야? 윤서 잘 되게 좀 해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민숙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애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됐지. 윤식이네한테 괜한 소리 말어. 윤서랑도 내가 알아서 얘기할 건데 왜 이렇게들 참견이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계속 끓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편애한 적 없다는 나름의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가족의 상처까지도 드러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숙 씨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웃으며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게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말끝을 흐리던 아들이 이날만큼은 느릿하고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이모들이나 친정 쪽에 무슨 얘기하셨어요? 요즘 와이프한테 자꾸 연락 온다더라고요. 말끝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숙 씨는 순간 몸을 굳힌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운 나머지 일단 아니라고 뱉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게 이모들이 와이프한테 직접 연락을 했대요. 요즘 시험관 시술 많이 한다는데 그건 해봤냐? 여자 쪽이 더 노력하면 된다면서 엄청 얘기했나 봐요. 정말 내가 민망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숙 씨는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렵게 털어놓은 걸 알기에,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면목이 없을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와이프도 저도 그럴 생각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애를 낳을 마음도 없고요. 근데 솔직히 저 아니었으면 이런 소리 들을 이유 없는 사람이잖아요. 민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겁을 들었지만 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울더라고요. 엄마, 자기만 탓하는 분위기라면 같이 버틸 자신이 없대요. 제가 진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민숙 씨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은 말한 적 없다고 말해서 억울함을 풀고 싶었지만 딸이 퍼뜨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입술을 다문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내가 말한 건 아니야. 근데 좀 일이 있었어. 내가 이모들한테 직접 말해볼게. 세아가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잘 말해볼게.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인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숙 씨는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숙 씨의 마음도 모르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반가움이 섞인 인사가 먼저 나왔죠. 왜? 무슨 일 있니? 윤서 일은 잘 풀고 있지? 언니, 윤식이네한테 연락했어? 내가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민감한 문제고 나도 그거 퍼뜨리고 싶지 않아서 딸한테도 말 조심하라고 했는데 언니는 나이도 먹을 대로 먹어놓고 왜 그거 이해를 못 해줘? 언니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요즘은 다 시험관 하지 않니? 몸매 무너진다고 애 안 낳으려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딱 그런 거 아니냐고. 너는 언니가 걱정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말 뻔세가 그게 뭐니? 그 뒤로 걸었던 다른 전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모는 며느리를 두고 기가 세다 했고 사촌 언니는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예민하게 구냐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숙 씨는 처음으로 딸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감각이 명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불처럼 격렬하진 않았지만 멍울처럼 깊게 자리 잡은 울림이었습니다. 주말 오전 민숙 씨는 딸과 미리 정해둔 약속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최근 있었던 일들이 가슴에 걸려서라도 꼭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딸에게 시간을 물었고 딸은 주말 오전이면 괜찮다고 말했죠. 민숙 씨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나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초인종을 누르자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평소처럼 밝았고 말투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벌써 왔어? 황서방은 친구 모임 있어서 나갔어. 저녁에야 온다더라. 사위는 민숙 씨가 온다는 소식에 자리를 비웠음이 분명했지만 딱히 말을 더 얹지는 않았습니다. 민숙 씨도 오늘은 딸과 단둘이서 얘기하고 싶었으니까요. 딸은 거실로 들어가면서 커피를 타겠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숙 씨는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냉장고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작게 흘러나온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어차피 올 거면 장 좀 봐오지. 반찬도 떨어졌는데. 민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훈계하러 온 와중에 반찬 안 가져왔다고 툭툭 내뱉는 딸의 말에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딸 얼굴 보면 마음이 누그러져 좋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무색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왔죠. 너 내 동생 일 왜 그렇게 말하고 다녔니? 딸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뭘? 무슨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너한테만 말한 걸 가족한테 다 퍼뜨렸더라. 너도 아픈 일 있으면 감추고 싶지 않겠니? 딸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왜? 나도 속상해서 그런 거지. 엄마는 애 가진 딸보다도 애 못 가지는 아들이 귀하다는데 내가 안 속상하고 버티겠냐고. 나도 이런 얘기 어디다 하겠어? 그래서 가족들한테 속상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뭐. 민숙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메었지만 오히려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일은 윤식이네 부부 둘만의 문제고 내가 돈 보태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니? 너가 지금 임신했다고 그걸 무기 삼는 거랑 뭐가 다르니 지금? 솔직히 나 진짜 많이 참고 있어. 나는 맨날 서운하단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잖아.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을 짧게 내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엄마 손주는 이제 나밖에 못 보여주는 게 맞잖아. 내가 애 보여줄지 말지는 내 맘이지. 엄마, 나 지금 임산부야.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주면 우리 애 평생 못 볼 수도 있어. 그 말에 민숙 씨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곧 말끝에 숨어있는 협박을 느꼈습니다. 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시댁에서도 2천은 도와준대. 엄마가 안 도와주면 결국 엄마만 소외되는 거야. 뭐? 사돈들이 그만한 돈이 있으셨다고? 딸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은 안 해도 손주 생긴 거에 신나서 지갑 여시더라. 그 쪼잔한 집에서도 도와주는데 엄마만 빠지면 나중에 우리 애가 커서 누구 말을 듣겠어? 그럼 엄마만 외로운 사람 되는 거야. 그 순간 민숙 씨는 딸의 속내를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줄 알았던 말들은 결국 계산된 말들이었습니다. 손주라는 말은 감정의 무기가 아니라 거래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실상은 손주를 두고 경쟁하듯 양가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거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물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척했지만 시선은 민숙 씨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집값도 많이 올랐다며? 이참에 재건축되면 현금 들고 서울 나올 수도 있잖아. 엄마 혼자 살기엔 집 너무 커. 그 집, 나중에 내가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숙 씨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억눌러왔던 감정이 단단하게 들이올랐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 지키느라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지 너는 알긴 하니? 나도 맨날 생각했다. 그 집 팔아버리면 하루 이틀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 그래도 가족들이 돌아올 집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버텨온 거야. 그 집값이 내가 복권 긁어서 오른 거냐? 다 내가 내 노력으로 지켜온 거야. 딸이 멋쩍게 웃자 민숙 씨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넌 지금 엄마를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만 보는구나. 난 그 집에서 혼자 살아도 좋고 외로워도 괜찮았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날 숫자로만 취급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서럽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딸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궜고 민숙 씨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이 준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입안이 너무 썼습니다. 그날 밤 민숙 씨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눈꺼풀은 무겁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루 종일 말했던 말들과 들었던 말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속은 자꾸 미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뒤척이다 못해 결국 불을 켜고 겉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잠깐만 바람이라도 쐬려고 나섰는데 걷는 도중 점점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택시를 잡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가슴을 손으로 짚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다행히 심각하진 않았지만 혈압은 높고 스트레스 수치가 위험할 만큼 올라가 있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화병이라는 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대로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기 전에 마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민숙 씨 스스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순간 자신이 지금껏 감당해온 것들의 무게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음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그건 생각이 아니라 본능이 내리는 경고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실망을 덧칠하는 반복은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딸이 임신 중이라 섣불리 등을 돌릴 순 없었기에 출산 전까지는 사사로운 연락을 일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피하고 문자는 짧게, 감정도 기대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딸은 몇 번 더 연락해 반찬 타령, 병원비 타령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민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산후조리원 비용 진짜 대박이야. 요즘엔 시댁에서 해준다는데 엄마도 알잖아. 시댁이 해준다고 해도 다 쓰러져 가는 곳 예약해 줄 것 같아. 엄마가 먼저 선수 쳐주면 안 돼. 사돈이 해준다고 하긴 하셨나 보네. 다행이다. 가서 몸조리 잘해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그런 말 없이 요청만 반복되는 전화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딸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딴에도 민숙 씨 상대로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예상대로 손주 얼굴은커녕 사진 한 장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위하듯 어떤 소식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숙 씨는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너무나 예상대로 행동을 하자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라도 선이 분명히 그어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감내해온 세월이 이제는 하나둘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동네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이 확정되며 집값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용했던 골목마다 새 건물의 소음이 들렸고 익숙하던 풍경이 낯설게 바뀌어 갔습니다. 이 소문은 동네는 물론 친척들 사이에서도 퍼졌고 결국 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 많이 올랐다며. 나중에 애 학군 때문에라도 전학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때쯤 조금 도와줄 수 있어? 나도 이제 애 키우면서 엄마 마음 이해할 것 같아. 우리 다시 얘기하면 안 돼? 민숙 씨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장 어디에도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도움을 전제로 한 접근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정 표현도 변명도 필요 없다는 듯 한숨이 나왔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숙 씨는 근처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집도 곧 재개발 소식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파신다고요.
너무 아까운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물론 지금 매매하셔도 많이 이득이긴 하신데. 며칠간 고민 끝에 민숙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기로. 그리고 그 돈은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그저 자신의 노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스스로를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그게 옳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히 돌볼 수 없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집은 오래전 남편과 신혼생활을 할 때 처음 전세 살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작고 조용했고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웠으며 창밖으론 낮게 흐르는 하천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동네인 듯 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혼자만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민숙 씨는 새로운 공간에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짐 정리를 끝낸 후 민숙 씨는 가장 먼저 아들 부부에게 새 주소를 알렸습니다. 간단한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윤 씨가 이사했단다. 새 집 주소 보낸다. 새아가한테도 안부 전해줘. 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계산이나 기대가 이 공간에는 닿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더는 어떤 조건도 사연도 이 집 문을 열지 않도록 새로운 동네에 익숙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처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같은 봉사자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직업이 제각각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다 보니 마음이 자연스레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면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응, 무슨 일 있니?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저희 시험관 시술 도전했는데 다행히 잘 됐어요. 그 말에 민숙 씨는 숨을 들이쉬고는 말없이 벽에 기대 섰습니다. 기대를 내려놨던 일이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한참 뒤 가볍게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정말 고맙다. 아들 부부는 시험관 시술에 회의적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며느리도 몸에 무리가 많이 갈 텐데 큰 결심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와 함께 초음파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잘 자라고 있대요. 병원에서 오늘 받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작디 작은 점 하나를 바라보며 민숙 씨는 오래전 아이들을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축하의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복받쳐 올랐지만 민숙 씨는 그 감정을 단단히 눌러 담백한 말로 대신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은 절제했습니다. 큰 결심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생 많았다. 몸조리 잘해라. 그 말 안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진심이든 아니든 그 관계는 조건이 붙기 시작한다는 걸. 고마움도 기쁨도 전하고 싶었지만 돈만큼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예외는 또 다른 기대를 낳고 그 기대는 다시 상처를 만들 테니까요. 지금의 평온한 관계를 지키려면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 사이에도 경제적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것이 민숙 씨의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줄 수 있어도 통장 잔고로는 절대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말이죠.